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한용주 칼럼니스트, 김영롱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엔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전망과 함께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변화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베 부양 잭팟 언제 터질까? 네. 혹은 과연 터질까? 이런 질문도 좀 가능하겠죠? 네. 도박사 입장에서는 네. 참 아베가 도박을 잘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네. 따는 게 많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좀 일본에서 변화된 상황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참의원 선거인데 네. 그 참의원 선거가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김영롱 앵커가 먼저 정리해 주세요. 요즘에 일본, 네. 특히 아베 뭐 이런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네. 이틀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였었는데요. 이게 뭐 이제 개헌파 대 비개헌파 뭐 이렇게 쉽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개헌파 4개 정당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었어요. 그리고 네.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정당까지 합해서요. 총 242석 가운데서 164석을 네. 얻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선거 전략도 그랬고요. 선거 뭐 우리 뽑아달라고 캐치프레이즈 걸 때도 네. 개헌을 앞에 내세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를 살리겠다. 아베노믹스 외에는 지금으로선 답이 없다라고 네. 계속해서 자민당이 선거 전략으로 내세웠고요. 이것이 이제 딱 들어맞았던 거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우선 개헌은 나중에 그리고 네. 개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에게 달려진 일이고 우리는 이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면서 계속 이제 경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경제로 한번 민심을 다 잡은 다음에 조금씩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해가면서 네. 여론 형성을 해가면서 개헌 결국에는 네. 개헌이지 그렇겠죠. 않느냐.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하려고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인 거니까요.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개헌 얘기 잠시 후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아베노믹스 그리고 그렇죠. 경제 살리기 어떻게 될 네.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뭐 어쨌거나 아베노믹스 글쎄요, 제가 뭐 실패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발이 그렇게 크게 먹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좀 힘이 없었는데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그야말로 압승을 하면서 아베가 다시 한번 좀 힘을 얻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런데 네.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지지부진한데 네. 왜 선거는 그렇게 이길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 네. 서구의 몇몇 언론들이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뉴욕타임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 유권자들이 연립 여당을 선택한 것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네네. 분석을 했고 네. 또 그 제프 킹스턴 도쿄 템플대 아시아 교수가 대안이 없어서 미온적으로만 이 일본 국민들이 지지한 것이다. 네. 또 한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장기 침체에 익숙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이 아베노믹스가 이제까지 내놓은 결과물을 완만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을 희망한 것이라고 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답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일단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더 낫겠다라고 그렇죠. 판단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민당이 선거 전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아베노믹스가 최고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베노믹스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일단은. 있는 게. 네. 그렇다 보니 뭐 경제 살려주겠다는데 그리고 다른 방법 없고 재정 정책 뭐 포함해서 뭐 부양해준다는데 하니까 네. 뭐 저 같아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 네. 의석수도 뭐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 이상 이렇게 얻는 결과를 얻은 거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힘을 얻었죠. 아베노믹스 2탄 그러면서 이제 재정 부양 정책에 대해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네. 재정 확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유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재정 확대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 10조엔은 할 것이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많으면 39조엔까지 오. 재정 확대를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쳐보자면 약 100조 원에서 100조 원. 넘죠. 110조 원. 110조 원에서 예. 한
44조 원 정도. 440조 원 정도. 예, 440조, 네. 450조 정도까지 할 것이다라고 네.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 우리나라 추경이 10조 원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통틀어서 쓰는 돈보다 사실 440조 원이면 네. 많은 거고요. 네. 금융위기 때 중국이 경기 부양했을 때 그때가 약 684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한 액수예요. 일본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채권 매입하고 있는 80조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이야. 그러니까 돈을 계속 뿌린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어제 간밤에 네. 헬리콥터 밴 네. 엠버냉키와 구라다 만났죠. 총재, 구라다 총재.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구로다 총재, 네, 구로다 시청자 총재. 여러분들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발음이 얽힌 구로다 거지. 총재.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짜 아다르고 오다르네요. 예, 구로다 총재 그리고 아베 총리를 만났는데 네. 아무래도 벤버네키 헬리콥터 밴이다 보니까 뭐 조언을 얻지 않았겠냐 얘기하는 거고 부양책에 대한 뭐 논문까지 쓰신 분이니까 네. 벤버네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둘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무슨 얘기했냐 경기 네. 부양에 대해서 뭐 돈 뿌리는 거 얘기했냐 하니까 대답을 되게 애매하게 했대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이게.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자꾸 제 담당 PD가 구로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 부양책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네.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개헌 얘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는 살리고 나서 민심을 얻은 이후에 개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래 대주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이 되나 뭐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헌법 9조 개정이 주요 쟁점이거든요. 평화헌법. 예, 평화헌법. 그래서 여기서 9조 1항이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 개헌파 입장에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를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로 네. 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이 정도 여지는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비상사태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네. 사실 비상사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시끌벅적하긴 했습니다만은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일본이 우경화하든 말든 우리와 상관은 없지만 네.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네. 또 중국과 한국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될 텐데 네. 왜 아베 총리는 왜 아베노믹스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네. 왜 그런 마찰을 일으키면서 음. 정책을 쓸까요? 약간 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것도 보수고, 네. 그리고 선거 전에 항상 프레임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 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좀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뭐 언론 플레이를 할 때도 있고 프레임을 그렇게 짜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부 결석을 위해서 그럴 것이다. 예,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네. 우리는 강해.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심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게 더 준지는 모르겠어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좀 이런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개헌 문제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론가님이 칼럼니스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감정적인 문제로 치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오늘 초점을 맞춰볼 거는 지금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 것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칼럼니스트님이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베가 참여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시행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된 내용에 보게 되면 네. 재정 정책이 넣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네. 병행해 왔죠. 네. 지금도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는데 사실 일본이 국가 재정을 보게 되면 GDP 대비 250%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지 부채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재정 지출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네. 두 번째 하설로서 과거에 시행했던 네. 아베노믹스 초기에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네, 그렇죠. 정책이
되돌아온 거죠. 도돌이표 재정지출 정책인데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는데 네. 네. 새롭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네. 규모 자체를 그러니까 크게. 어찌 보면 참 좀 단순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세계 화살, 금융 정책, 재정 정책 그리고 민간 투자로 인한 성장 전략 이 세계 화살을 어쨌거나 쐈잖아요. 네. 잘 안 맞았어 표적에. 그리고 뭐 10점 만점이 아니라 한 6.7점 맞았어. 네. 그러니까 아니야 화살을 큰 걸로 바꿔야겠어. 지금 그 화살만 큰 걸로 바꿔가지고 네. 내가 만약에 한 궤도를 똑같이 하더라도 6점에 맞는 게 아니라 10점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맞을 수 있도록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네. 쓰면 쓸수록 약발이 떨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한계 효용 법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추가로 쓰는 정책은 과거에 쓸 때보다도 약발이 더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거에서도 말했듯이 대안이 없어서 아베를 찍었다라는 네. 것처럼 아베 총리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재정 지출이나 통합행창 정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약발은 없을 것이다.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그 아베노믹스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썼던 화살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긴 하지만 세 번째로 산업의 구조 조정까지도 그 세 번째 화살도 지금 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경제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성장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성장 전략에 따라서 경제 정책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지 통화 정책은 불쏘시개처럼 도와주는 화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차입을 장려하고 대출을 장려하니까 네.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자체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 전략을 뒷받침해서 장작에 불을 태우듯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문제의 핵심은 수요 부진인데 네. 수요 부진을 많이 하려면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 네. 경제가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장 전략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의 성장 전략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과거의 재탕에 불과한 것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일본이 강점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정보화 사회에서는 경쟁력이 네. 가격과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속도와 그 창의성에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보사에서는 빠른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일본은 국민적 성격상 빠르지를 못합니다. 일본의 장점은 세밀함, 네. 튼튼함, 어. 내구성 이런 네.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 자동차, 라바 부분이 네. 일본의 강점인 거죠. 그런 강점을 살려서 집중하지 않으면 네. 일본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산업 부분, 자동차 그리고 기계, 로봇 이런 것들에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뭐라 그럴까요? 효용을 낸다면 세계를 독점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렇습니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다신 거죠. 네. 네. 로봇만 사례를 보게 되면 로봇 산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독일, 스위스, 일본 네. 그리고 군사용으로는 미국입니다. 네. 네 개국가 로봇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려면 로봇을 독일을 물리치고 미국을 물리치고 독보적인 1위를 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신성장에 대해서 네. 이제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있고 네. 이게 뒷받침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부양 정책을 해도 일시적이고 예, 일시적일 단기적으로 것이다. 끝나고 얘기를 불쏘시개가 꺼져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주고 해주고 계신데 저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베노믹스가 그렇게 큰 효용이나 뭐 네. 약간 부정적인 전망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참 웃긴 건 아베 총리는 그래도 그 벤 버냉키와 만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아베노믹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대단하다. 진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도 재정 정책이 함께 맞물린다면 네. 아베노믹스는 뭐 더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냥 벤 버냉키 열어보리? 벤 버냉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실시할 때도 네. 네. 일본을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 정책을. 일본은 서서히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이 양적 완화를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왕창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그래서 별명을 헬리콥터 밴드로 네, 네.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왕창 쏟아 부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가 살아난 원인은 다른 성장 전략 때문에 있는 것이지 네. 한꺼번에 쏟아부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은 네. 일본이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미국이 살아났으면 일본도 살아나야 되는데 네. 미국은 살아나고 일본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성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판가름되는 것이지 네. 통화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벤 버냉키가 한 언급이 뭐냐면은 옛날의 말을 더 연이어서 통화 팽창 정책보다는 양적 완화보다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마찬가지다. 일본 재정 지출을 안 쓴 건 아니거든요. 네. 일본도. 예. 네. 그래서 다만 버냉키는 그냥 인기 영합주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있긴 네, 있죠. 네. 그런데 그 미국은 발전을 했지만 일본이 그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96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고 네네. 수요가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엔화 가치도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코트라의 자료를 한번 인용을 해보자면 일단 엔고가 만약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네. 단기적이라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코트라가 봤을 때는 일단 엔고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것으로 봤어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엔화라는 안전 자산을 선호할 거고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뒤로 미뤄지게 되면서 둘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둘 다 비슷한 수준의 안전 자산인데 엔화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엔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안전자산 것처럼 아니라고. 네. 엔고가 일어나는 배경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엔화 약세가 진행될 배경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엔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제 코트라의 의견을 제 저는 의견을 인용을 한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엔화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또 다른 그 연구기관의 자료를 제가 또 인용을 해볼게요. LG 경제연구원의 그 자료인데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 정책의 확대 효과가 일시적이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라는 목표와 상충한다. 이게 상충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칼럼니스트님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렇죠. 일단 재정 부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리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엔고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제 의견이 아니라 LG 경제연구원의 이 자료를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엔화가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곳을 저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기관들이 엔화 가치가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코트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올라갈 것으로 봤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엔화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제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실행할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첫 번째가 이번에 자민당이 또 기세를 잡게 됐죠. 네. 근데 자민당이 이 국토 강인화 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30조 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아까 얘기했던 한 300, 330억 원 정도, 예, 예. 꽤 큰 금액이죠. 330억 원 정도, 33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건축물, 도로, 제반, 항만 이런 인프라를 개발을 한다는 거죠. 구축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건설 기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테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의 건설 기자재 시장을 좀 공략해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력 기자재. 네. 이거는 일본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을 좀 아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전력 기자재, 네. 그리고 전력을 아껴 쓸 수 있는 전력 기자재,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 테니까 이 시장을 한번 공략해보자. 마지막으로 IT에 대해서도 좀 공략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도 전 세계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신재생 자동차, 핀테크, 스마트 공장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IT 기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테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의 이런 수요에 맞는 이 시장을 한번 공략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요. 예. 전 좀 실망이네요. 근데. 왜요?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네. 되게 보도 장황하게 자료예요, 보도 자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너무 교과서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OC 산업 키우고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 키우고 교과서적이다. 예, IT 산업 키우자.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일본이 힘든데 음, 이렇게 기본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서 음. 우리나라도 공략하기 글쎄요. 그럴 뿐더러 일본이 과연 이것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제 정책은 성장 전략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의 강점을 살려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지 않으면 네. 제대로 성장 전략을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지금 보호주의가 득세하고 국가 간의 경제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크기와 네. 경제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장점을 살려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속도와 창의성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한용주 칼럼니스트님은 이번에 아베노믹스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제2탄의 화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2탄의 성장 전략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정책은 이미 죽은 정책이다.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김영롱 앵커는요? 저의 결론직설은 좀 부끄럽네요. 이적이 부릅니다. 말하는 대로. 불러주세요. 말하는 대로. 왜요? 이게 네. 그래요. 우리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그리고 아베 얘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연 진짜 효용이 있을까라는 네. 의문은 계속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아베가 원하는 대로 어쨌거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말하는 대로 진짜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디까지 말하는 대로 되나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직설 이렇게 내봤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구권 언론들의 왜 아베가 선택됐는지에 대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평가를 보자면은 일단 이번에 아베가 승리를 했던 것은 최선책이라기보다는 차선책의 승리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아베가 지금 계속해서 엔화 가치를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민의 지지를 그렇게 크게 얻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엔화 가치는 또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결론은 일단 아베의 승리는 차선책의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 아베노믹스 과연 두 번째 2탄의 화살이죠. 두 번째 화살 아니고 2탄의 화살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인가 저희가 전망을 좀 내려봤습니다. 네. 한용주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